최근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엔은 한국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삼류 국가라 규정하며 다시는 평가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 고집스럽고 집요한 한 유엔 경제학자만큼은 이 결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경고와 압박을 무시하고 한국의 과거를 파고들었고 결국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세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한국의 숨겨진 힘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경제학을 통째로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마침내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 것만한 유엔조차 우리가 틀렸다고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뒤늦게 깨달은 세계가 경악한 그 순간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소속 경제학자이자 개발도상국 경제 전문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로안 머서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를 예상하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제 업무는 보통 작은 데이터 처리, 느린 회의, 끝없는 커피 심부름이 전부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 이름이 불리고 국장이 저에게 새 폴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쩌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전 세계를 뒤흔들 운명을 건네받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게 닥칠 일을 아예 모르고 있었죠. 로안 머서, 자네는 이번에 아시아 하위 경제권 분석을 맡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아이에게 넘길 때 쓰는 그 어조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중국과 일본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팀이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형식적으로 다루는 국가들을 맡았죠. 제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일본인 렌지 쿠라모토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이 선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로안, 그는 아주 얌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당신에게 딱 맞는 국가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고 그냥 통계 채우기용 국가입니다. 말투만 공손했지. 그 속에 담긴 독은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말고도 일본인 직원들은 늘 그랬어요. 예의 바르고 공손한 척을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늘 칼날이 숨겨져 있었고 너무나도 음습했죠. 그리고 유엔의 일본 카르텔의 끈앞풀이었던 카시안. 올브라이트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 데이터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경제적 배경 소음 같은 수준이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감은 그 작은 아시아에서도 매우 미워하지 않소. 금방 처리할 수 있을 거요. 렌지는 카시안의 그림자처럼 따라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반올림할 때나 유용한 국가죠. 작은 숫자를 맞추는데 딱 좋아요.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 어떤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애매한 국가죠. 일본이 그들을 계몽시켰지만 그들은 아시아 최강국이 계몽시키기에도 너무 멍청한 민족이죠. 회의실에서는 얄팍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잔인함이 허용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짓는 그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파일을 펼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의 폐허, 무너진 다리, 굶주린 사람들의 사진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절망뿐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이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던 이미지였겠죠. 카시아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파일 너무 깊게 분석하지 말게. 한국의 발전은 자생적인 게 아니야. 빌려온 거야. 렌지는 기침하듯 낮게 웃었습니다. 빌려온 것이라뇨? 관대하게 주어진 거지라고 해야죠. 미국과 일본이 만든 틀을 그대로 사용했으니까 말입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단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심지어 저조차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렌지는 직접 공격하는 대신 조용히 분위기를 조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쳐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마치 객관적 분석을 하는 척하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밀었습니다. 한국은 창의성보다는 모방에 강합니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일본의 설계를 그대로 따라했죠. 공장도, 기술도, 산업구조도, 심지어 노동문화도요. 그저 우리를 모범처럼 흉내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실패했죠. 정말 바보 같은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끼기조차 제대로 못하다니요. 누군가가 한국만의 독자적 정책이 있었나요? 라고 묻자 렌지는 미소를 깊게 지었습니다. 독자적이라뇨? 없었죠.
미국이 재건했고 일본이 방향을 주었으니 한국은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 일본이 도와주기 이전에 애초에 미국이 원조가 없었다면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나라일 뿐이죠.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한국은 주체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뚜렷했습니다. 카시안도 곧바로 그를 거들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독립적 변수라고 보기 어렵네. 큰 나라들의 결정이 만든 결과물이지. 사실상 연구할 가치조차 없는 소국이야. 회의실은 점점 더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로 굳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이 내일 사라져도 전 세계 모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농담했고, 사람들은 또다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가볍게. 그렇게 그들의 한국 조롱을 듣다 보니 저는 파일을 다시 넘기며 그들의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하찮은 국가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팀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었기에 그저 한국을 연구하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여론은 일본인 렌지가 선동했고, 과거를 돌이켜봐도 한국 관련 이야기만 나올 때면 일본인 렌지는 한국이 분명 칭찬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늘 여론을 조작하며 한국이 어떻게든 욕을 먹게 만들었거든요. 정말로 렌지는 그런 흐름을 유지하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보십시오. 한국의 성장 패턴은 일본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 같죠? 왜냐고요? 그들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국가거든요. 일본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종속적인 국가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손가락으로 수치를 짚었습니다. 미국 원조가 없다면 여전히 1950년대에 머물렀을 나라입니다. 일본 기술이 없었다면 산업 기반도 없었을 겁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죠. 누군가 교육개혁을 언급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것도 모방입니다. 일본식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으니까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죠. 정말 양심도 없는 국가입니다. 모든 것을 일본을 베꼈으면서 아직도 일본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다케시마까지 자신들의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마치 한국을 말할 때마다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렌지가 주도하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한국을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과연 한국이 렌지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베끼는 형편없는 국가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적을 써내려 간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온 저는 한국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그래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한국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선이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발사되는 수준이었어요. 평생을 경제학 연구에 인생을 바친 저였지만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울기였습니다. 어떤 개발도상국도 이런 성장 곡선을 만든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반복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이 안 되는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연평균 산업 성장률이 20% 이상, 수출 증가율은 40%에 가까웠고 교육 참여율은 경제가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아니, 사실상 국가의 미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교육에 이 정도로 리스크 높은 투자를 하는 국가가 있다고요. 당장 내일 끼니를 굶을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식들 책 한 권을 더 사주는 부모가 있다고요? 만약 이 수치가 진짜라면 한국은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모든 경제 이론을 아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들고 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카시안 올브라이트 박사, 이 패턴은 저희가 가진 어떤 경제학 모델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전혀 설명되지 않는 건 없어. 작은 나라의 잡음일 뿐이야. 그냥 대충 넘기면 돼. 저는 수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잡음이라뇨? 여기 보세요. 이 곡선은 대만보다 빠르고 싱가포르보다 빠르고 전후 일본보다도 더 가파릅니다. 그는 짜증 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안, 작은 경제는 흔들림이 크지. 공장 하나만 투자해도 국가 그래프가 출렁이는 법이야. 특별한 게 아니네. 무슨 일본 정도 되는 국가도 아니고 한국 관련 일로 호들갑이야. 도대체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는 건가?
제가 더 말하려는 순간 렌지 쿠라모토가 다가와 특유의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안, 맥락을 이해해야죠. 그 시기 한국은 운이 좋았습니다. 세계는 값싼 노동력을 원했고 미국은 공산권을 막기 위해 돈을 퍼부었으며 일본은 기술 견본을 제공했죠. 한국은 그저 그 사이에 편안하게 끼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운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순전히 운 말입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말의 깊은 곳에는 조롱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불면 그는 은근히 덧붙였습니다. 나무집도 자신이 날아오른다고 착각하죠. 방 한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마치 렌지가 진리를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제 손에 들린 숫자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973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일 쇼크 당시 모든 개발도상국이 흔들렸습니다. 태국은 무너졌고 필리핀은 정체됐고 말레이시아도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가속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전부 박살날 때 한국은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날아올랐다고요. 한국이 정말 그 어떠한 능력도 없었다면 도대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혼자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한 분석가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보고서를 부풀렸겠죠.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러한 날조가 흔합니다. 중국을 좀 보세요. 그들의 보고서는 늘 조작되어 있죠. 렌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열정적인 창의적 회개였을 수도 있죠. 그 당시 한국은 발전 성과를 과장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나긋했으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실체가 아니라 착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문해율이 두 세대도 안 되는 기간에 22%에서 90%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맹률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렌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학생을 교정하듯 말했습니다. 또 모방입니다. 일본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복사했으니 당연히 빠르게 진행됐겠죠. 따라하는 것은 시간이 덜 걸립니다. 다른 팀원도 거들었습니다. 미국이 교재를 제공했잖아. 당연히 빨라졌지. 저는 점점 말문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정확하다면 한국은 그 어떤 국가도 이루지 못한 전무후무한 발전을 해낸 것입니다. 가난한 최빈국에서 선진 산업국가로 단 한 세대 안에 이동한 국가. 경제학에서 꿈으로만 존재하던 불가능한 성장의 실현.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연구하고 존경해야 할 유일한 사례였죠. 또한 이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쩌면 저는 유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 세계에서 저 혼자 덩그러니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올브라이트 박사는 손가락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로안, 국가가 스스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네. 모든 나라는 단계를 따라 성장하지. 한국도 일본의 경로를 따라갔고 미국의 원조 덕을 봤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렌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자기 공로를 과장합니다. 혼자 해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뒤에는 늘 일본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조용히 웃었고 누군가는 한국은 일본의 모방 국가지 뭐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들이 저를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제조업 생산성은 무려 15년 이상 세계 평균의 3배의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보고서 날조로 유명한 중국조차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죠. 보세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한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대단한 성취를 해낸 겁니다. 이건 잡음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올브라이트 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로안, 예외적 주장에는 예외적 근거가 필요해. 그런데 한국은 그런 근거를 제공하지 못해. 즉, 그들의 결과는 가짜라는 거야. 렌지는 손짓하며 덧붙였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국은 비극과 드라마를 강조해서 특별해 보이지만 그것이 곧 발전은 아닙니다. 조작과 사기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뚜렷했습니다. 사기에 속지 말라.
그러나 저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한국의 그래프는 기존 이론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곡선. 만약 그 곡선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히 유별난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 전체를 바꾼 존재였습니다. 세계 경제 이론은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쓰여야 하겠죠. 그럼에도 팀원들은 조롱과 무시를 반복하며 벽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잡음이다. 한국은 베끼기 경제다. 한국은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며 아무 의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로 돌아와도 그래프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곡선은 제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혹시 이 수치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혹시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라면? 그리고 혹시 이 방의 모두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질문들은 사무실이 조용해진 뒤에도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도, 의혹도, 그 어떤 것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 한국에 매달렸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오전 대부분을 저는 1960에서 70년대 한국 관련 현장 기록을 들춰보며 보냈죠. 불가능한 성장 곡선을 설명할 단서를 찾고 싶었지만 정말로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67년 한국 농촌에 파견된 유엔 관찰요원의 수기 보고서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문장은 이상할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그해 전국적인 가뭄이 들었고 수확량은 거의 전멸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이 마을 주민들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필요 기준으로 남은 곡식을 나누었다. 어떤 가정은 노인과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식량 대부분을 기부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아니, 진짜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까지 희생한다고요? 남을 위해서? 그것도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말입니까? 이런 자발적 재분배는 저개발국 위기 사례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국가의 기근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기근이 오면 사회는 갈라졌고 싸움이 일어났고 절도는 폭증했습니다. 이웃끼리도 음식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흔했죠. 그런데 한국의 기록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론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저는 즉시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 마을은 수확량이 70%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음식 배급을 공동체 스스로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제도, 정부 지시도 없었어요. 한국인들 자발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렌지 쿠라모토는 언제나 그랬듯 무언가를 깎아내리기 전에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로안, 그건 감상적 해석일 뿐이죠. 관찰자가 오해했거나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작이라는 뜻이죠. 한국인들의 말을 믿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족속들입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관심이요? 굶어 죽을 상황에서요? 당신 미쳤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사투였던 당시에 가난했던 한국이 그깟 국가적 이미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지 자존심 따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렌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부 문화권은 고생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극적인 희생담을 좋아하지요. 일종의 민족적 연극 같은 것입니다. 그게 한국의 역사죠. 거짓말과 과장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의 역사 중에는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도 안 되는 기록까지 존재하죠. 그리고 바보 한국인들은 그걸 또 믿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남은 곡식을 기부한 게 연극이라고요? 그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통계만 보세요. 감정은 연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감정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배급 비율, 칼로리 계산, 생존율 예측까지 기록된 엄연한 자료였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네팔에서 발생한 가뭄 사례와 비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네팔에서는 가족끼리도 음식을 숨기고 절도는 300% 증가했습니다. 강도로 인한 사망도 3배 증가했죠. 반면 한국 마을은 가장 가난한 주민들로 구성된 배급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과 노인을 먼저 살리기 위해 합리적인 배분을 조직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요. 아동 사망률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한국 마을은 생명 우선 순환제를 만들었대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끼니를 거르고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했답니다. 체계라는 것이 없는 그때에 가난했을 때 말입니다. 렌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이 굶으면 이기적으로 변하지, 자발적으로 희생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인간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통은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했어요. 그 차이가 성장의 비밀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국의 모델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십억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한국이라고요. 올브라이트 박사는 안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로안, 우리는 저개발국 미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대신 숫자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숫자를 가져왔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데이터라고요. 카시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연성 데이터입니다. 정량적이지 않아요. 저는 숨을 고르며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뭄 당시 한국 농촌의 노동력 데이터를 보세요. 비교국들은 모두 생산성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픈 사람을 대신해 일을 돌아가며 맡아서 노동 투입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남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준 거죠.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저는 생산성 7% 증가를 기록한 그래프를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렌지는 그 그래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7% 증가요? 7%라는 숫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설마 피터팬이 준 마법콩이라도 먹었습니까? 진짜 수치예요. 그건 단순 입력 오류입니다.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잖아요. 봐야 할 필요도 없죠. 인간 본성에 어긋나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인간 본성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실제 인간은 때때로 당신의 상식보다 훨씬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이라는 민족이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분석가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처음으로 렌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가나, 1965년 사례 보세요. 기근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40%나 무너졌습니다. 브라질 1964년은요. 식량 부족 와중에도 파업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여기 저는 한국 데이터를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상 없이 일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렌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한 이유가 농민들의 영웅놀이였다는 겁니까? 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영웅놀이가 이후 30년의 초고속 성장을 만든 겁니다. 카시아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국가 발전은 자본이 이끄는 겁니다. 민간 희생. 그건 민속학이지 경제학이 아닙니다. 국가 발전에 있어서 민간의 노력 따위는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경제학 이론이죠. 왜 경제학자인 당신은 경제학 이론의 기본을 무시하는 건가요?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그렇게 고평가하는 거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데이터는 기존 모델보다 생존율 예측이 정확하죠? 제가 반박했습니다. 왜 절도율이 0입니까? 왜 농업 회복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까? 왜 이 한국 마을의 자발적 배급 모델이 이후 국제 구호팀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까? 렌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런 행동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데이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이렇게 행동했다면 더 많은 위기를 극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한국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분석이 아니라 편견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의 모델을 지금이라도 배우고 연구한다면 전 세계는 한국의 기적을 통해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편견으로 그런 희망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카시안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렌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방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허술했고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경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저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장면은 그들의 서사에서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더는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오후, 저는 보조 현장 맥락 확인이라는 핑계를 대며 기록 보관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관심도 없는 표정으로 통과시켰고, 지하실에는 먼지와 바랜 잉크 냄새, 그리고 잊힌 시대의 묵직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그 불가능한 성장 곡선을 설명할 실마리를 찾고 싶어 자료들을 뒤적였고, 위층에서는 아무도 읽지 않았을 보고서들이 제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54년 보고서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폐허 위에서 고철과 불탄 나무로 만든 임시학교에 대한 내용이었죠. 보고서에는 아이들은 부서진 문짝을 책상으로 삼고 동물 지방으로 만든 촛불 아래에서 공부한다. 극심한 배고픔에도 출석률은 거의 10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생각해보세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라면 극심한 가난의 상황에서 교육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9살도 안 된 아이들이 농사일로 끌려나갔고, 볼리비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광산으로 보내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기근 동안 한 세대 전체가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보다 가난했던 한국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도, 음식도, 가족도 잃은 아이들인데 공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희생을 감내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렌지 쿠라모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시키면 공부합니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페루는 1950년 지진 이후 출석률이 붕괴했습니다. 라오스는 아이들이 전부 벼수학에 동원됐고요. 방글라데시는 생존을 위해 아이들이 벽돌 공장에 팔려갔습니다. 전부 9살도 안 된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 마을의 아이들은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집보다 학교를 먼저 다시 지었습니다. 렌지는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고생을 미워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행동은 연극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쓰레기로 학교를 짓는 게 연극이라고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고하는 사람들은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래야 기사거리가 되니까요. 그러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해 한국의 문해율 상승이 예측치의 거의 3배였죠? 교육을 받았다는 게 전부 거짓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올라갔냐는 말입니다. 카시안 올브라이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로안, 그만. 회상록 말고 숫자를 가져오세요. 저는 보고서 여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숫자입니다. 문해율, 출석률, 학습 시간. 카시안은 손짓으로 잘라내듯 말했습니다. 연성 변수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죠. 특히나 그 대상이 한국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민족이니까요.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57년 기록으로 산사태로 관계시설이 파괴되자 한국인 주민들이 맨손으로 전부 다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기계도 없고 보상도 없었고 폭우 속에서도 사람들이 한 냄비에 보리죽을 50명이 나눠 먹으며 버틴 이야기였습니다. 관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죽게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가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재건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저는 그 자료도 들고 갔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군인도 없었고 관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였어요. 국가를 위해서요. 더 나아가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 분석가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다른 나라들도 공동노동합니다. 특별할 것 없다고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수단은 관계가 망가지면 마을이 버려졌고 온두라스는 정부 지원을 기다리며 손을 놓았습니다. 네팔에서는 물기를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마을은 분란 없이 힘을 합쳐 무료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제가 페이지를 두드렸습니다. 맨손으로 0.5km 길이의 물기를 이틀 만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렌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맨손으로 이틀. 로안, 제발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일일 작업량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초능력이라도 있었다는 건가요? 마치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줄 법한 능력이군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인들에겐 당신이 상상해 본 적 없는 연대감과 성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카시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로안, 당신은 신화를 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행동 데이터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위기에서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료입니다. 렌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할 리 없습니다. 절박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집보다 학교를 먼저 짓는 게 절박 때문인가요? 네. 문해율을 기근 중에 끌어올리는 것도 절박 때문인가요? 네. 식량도 부족한데 물길부터 복구한 것도 절박 때문인가요?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절박을 가장 현명하게 쓴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이군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절박하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절박할수록 강해졌습니다. 그 차이가 한국을 만든 겁니다. 렌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이네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게으른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서사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모두 무시합니다. 한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자료라면 모든 행동 증거를 무시하고 불편한 숫자를 외면하고 노력 대신 운을 들먹입니다. 그게 일본인들의 본성이죠. 감추고 싶지만 절대 감출 수 없는 음습한 본성 말입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마지막 자료를 들이밀었습니다. 홍수 이후 한국 마을은 아이들을 노동 현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모들은 스스로 도로를 고치며 아이들에게 미래를 남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이들을 생계에 투입했고 한국은 아이들을 공부시키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렌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 GDP가 오르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교육은 장기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산업화 속도를 높입니다. 세대를 넘어 누적됩니다. 한국은 같은 소득 수준 국가보다 훨씬 빨리 이걸 실행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것입니다. 당신이 일본의 모든 것을 베끼는 나라라며 비하했던 그 한국이 이렇듯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에 투자를 한 결과 그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만의 말이죠. 카시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지.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행동 증거, 장기 관측치, 국가 간 비교가 함께 나타난다면 인과는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조차 말이죠. 렌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운이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운이 물기를 파지 않습니다. 운이 아이를 노동 대신 공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운이 공동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생존한 것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밀어붙이며 미래를 스스로 만든 나라였다는 것을. 이것은 공식 서사의 두 번째 균열이 아니라 이미 큰 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죠. 그 발표는 주간 브리핑 도중에 나왔습니다. 국장이 여러 개의 폴더를 들고 들어와 말하더군요. 유엔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특별회고 평가를 시작한다. 한국 사례는 로안이 맞는다. 제 이름이 방안에 떨어진 동전처럼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아마도 제가 이전에 한국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 안의 시선들은 모두 날카롭게 제게 향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은 렌지였습니다. 그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죠? 국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패턴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이네. 렌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비정상적 관심이 전문성은 아니죠. 한국은 운이 좋아서 회복한 나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건 짚고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가 그걸 증명하겠네요.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편향을 증명하겠죠.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과제 자료를 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미 알고 있던 금 모으기 운동이었지만 세부 내용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수백만 명이 자발적으로 결혼 반지, 갑오, 가족의 유품까지 내놓았습니다. 몇 그램을 기부하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행동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한 기적 같은 행동들이 자료 속에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마을에서는 파산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가족들이 마지막 남은 저축을 모아 서로의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일자리 순환 조직을 만들어 모두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돌아가며 맡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이 방과 후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식사를 줄였죠. 작은 가게 주인들은 몇 달 동안 가격 인상을 멈췄습니다. 손해였지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비공들은 사람들이 일터에 갈 수 있도록 고장난 차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나같이 희생을 선택할 수 있지? 카시안 올브라이트가 지나가다가 제 메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로안, 설마 이런 감상적인 사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지? 이게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감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록된 행동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단적 공포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야. 국가 성격을 논하는 근거가 되지 않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달리 행동했나요? 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문화 차이일 뿐이지. 그때 렌지가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뭘 찾았는지 좀 보여줘요. 저는 그에게 한 페이지를 건넸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지키기 위해 기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무급 휴가를 택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폭소했습니다. 무급 휴가요? 그게 희생입니까? 그건 무능이죠. 그것 때문에 수백 개의 일자리가 지켜졌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회사는 파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파산한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추락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걸 막은 영웅들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구조조정을 늦춘 겁니다. 그가 되받았습니다. 그건 인적 자본을 지킨 겁니다. 아니죠. 시장 조정을 방해한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그리 건강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분석가가 합류했습니다. 로안, 너무 감정적이네. 금 모으기는 그냥 선동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저는 한국의 소상공인 협회가 소비 붕괴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장시간 영업을 이어간 기록을 펼쳤습니다. 렌지가 비웃었습니다. 경제를 몰라서 그랬겠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소비 회복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빨랐죠? 한국은 경제학적으로 형편없고 그저 경제를 몰랐기에 한 행동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효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냐는 말입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일본은 은행 위기 때 국민들이 예금을 대량 인출하며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긴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시스템을 버리지 않고 지탱하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믿는 선택을 했던 거죠. 렌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일본인은 단지 합리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이었죠. 국가에는 재앙이었고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개인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국가에는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위기를 몇 년이나 앞당겨 탈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해낸 거죠. 카시안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로안, 흥분하지 말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통계가 필요하네. 저는 즉시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한 장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위기 동안 한국 가계 소비 감소는 비슷한 소득 국가들보다 훨씬 완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협의하여 지출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렌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력. 그냥 남 따라하는 거겠죠. 한국인들의 특성 모르나요?
그저 남들이 하는 거라면 좀비처럼 따라하는 것 말이에요. 그건 수준이 낮다고 표현해야 옳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인은 모두 따라했군요. 가격 동결도 따라하고, 빚 나눠 갚는 것도 따라하고, 일자리 순환도 따라하고, 교육을 지키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것도 따라하고, 국가 살리려고 금을 내놓은 것도 따라하고, 그는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본은 다 같이 예금 인출하고, 다 같이 사재기하고, 다 같이 서로 탓했죠. 정말 흥미로운 집단 행동입니다. 그렇게 고상한 일본인들은 그렇게나 이기적이고 음습하게 행동했기에 별거 아닌 위기도 엄청나게 악화되었죠. 방안이 흔들리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린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사치품 수입을 정부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70% 넘게 줄였습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사에서 이런 행동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렌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돈이 없어서죠.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해 교육 지출은 증가했죠? 한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시안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로안, 국가를 미화하는 건 피해야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미화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국가도 보여주지 못한 행동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나라라도 이것을 따라했더라면 그들의 회복은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했습니다. 한국만 했습니다. 렌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찾으세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 말고는 어떤 설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 그놈의 운 타령이군요. 이번에야말로 당신이 숫자를 제시해 보시죠. 저보고 계속해서 숫자만이 중요하다면서 숫자 타령을 했잖아요. 정작 당신은 그 빌어먹을 숫자를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운이 결혼반지를 내놓게 하지 않습니다. 운이 이웃의 빚을 갚게 하지 않습니다. 운이 가게 가격을 동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운이 일자리를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운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부모가 굶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게 기댔습니다. 운이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구하는 겁니다. 방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IMF 회복은 경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도덕적, 공동체적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기존 서사의 틀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고 회의실 내에 그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내 주어진 쉬는 시간에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잡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행동들은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실제로 따라 배워야 할 생존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방안의 표정들이 다시금 굳어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발도상국에게 당장 식량을 주는 것은 일시적 해결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이 가난을 탈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저는 1980년대 한국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낡은 작업장 앞에서 장갑을 끼고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아버지는 하루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3자녀의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6시간 자고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그러자 카시안 박사님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냉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논문이 아닙니다. 저는 무시하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한국인 어머니는 새벽까지 남이 버린 옷을 수선해 팔았습니다. 한 벌에 겨우 몇 푼이었지만 그 돈을 모두 아들의 등록금에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내 아들 꿈도 흔들린다. 렌지가 비웃듯 콧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인가요? 한국 정부 홍보 영상인가요? 한국으로부터 대체 얼마를 받은 겁니까?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자 렌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이 자기들 서사를 과장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1970년대 한국의 중장년층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소득의 40%를 저축했습니다. 가전제품 대신 국채를 샀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렌지는 다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살 돈이 없었던 거겠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투자율을 동시에 기록했을까요?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력이 됩니다. 남미에서는 국가위기가 터지면 생필품 사재기가 먼저 일어납니다. 남아시아에서는 가족보다 개인 생존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모가 굶어도 자식은 공부했습니다. 가족이 힘들어도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견뎠습니다. 카시안 박사님은 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로안, 당신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감성에 빠져 있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는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면 불완전합니다. 그러자 렌지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IMF 때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간 거죠. 한국은 그냥 일본의 그림자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밌네요. 당신은 한국이 발전한 이유는 그저 좋은 날씨 덕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그게 당신의 논리이자 일본의 수준입니까? 렌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화한 기후는 온화한 성향을 만들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혹한을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니. 한국 겨울은 영하 20도를 찍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물이 얼어붙고 생필품 공급이 끊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버텼습니다. 기후 때문이라니요? 렌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축였고 카시안 박사는 제 발표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도덕 교육을 하러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가난을 이겨냈는지 알려주는 건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한 구호금보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국의 사고방식을 갖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한국의 위대한 점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뿐이네요. 그러자 일본계 고위 자문관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과장합니다. 자기들을 영웅처럼 포장하죠. 한국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어디 덜 떨어진 사람이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에게 설교를 받을 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일본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그 덕을 조금 본 것뿐이죠. 그들의 말투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열등감이었습니다. 저보고 숫자를 가져오라면서 그들 자신들은 숫자가 아닌 허위사실만을 짓거릴 뿐이었죠. 그들을 보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의 몸부림이 느껴져서 측은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겪지 않은 절대적 가난을 견디고 그 누구보다 빨리 일어섰습니다. 이는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일본 측 자문관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근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장된. 저는 문서를 들며 말했습니다. IMF 후 4년 만에 회복, 교육 투자 세계 최고, 자발적 구조조정 참여율. 어느 부분이 과장입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카시안 박사가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십시오. 기존 경제 모델에 맞춰서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보다 이론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가난을 버텼는지 내가 직접 쓰겠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진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다음 일주일을 기록 속에 파묻혀 보냈습니다.
일본이 왜 한국이 조금이라도 주목받는 순간마다 과도하게 반응하고 왜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사안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려 드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은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학술적이지도 않았죠. 그것은 거의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역사가들, 전직 외교관들, 은퇴한 기술자들까지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터뷰 녹취를 정리하던 제 사무실로 카시안 박사가 들어오셨습니다. 로안, 아직도 이런 걸 쫓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기를 쫓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 따라온 렌지는 익숙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기라고요? 일본은 한국에 관심 없습니다. 한국은 베끼고 일본은 이끕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한국에게 좋은 일이라면 뭐든 반대합니까? 렌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은 무모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이 전후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1950년대에 일본은 아시아의 거의 모든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카메라는 니콘과 캐논, 시계는 세이코와 시티즌, 자동차는 도요타, 혼다, 닛산, 전자제품은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가 장악했죠. 카시안 박사님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자동차 엔진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군용 폐부품으로 트럭을 조립하던 수준이었습니다. 렌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한국이 규율이 부족해서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지금의 조차 제대로 된 차량 한 대 못 만들잖아요. 그들의 자동차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규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에서 막 벗어난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보시죠.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 점유율 변동입니다. 일본의 TV 생산 비중은 40%에서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0%에서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한때 100%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는 거의 0%가 되었고 한국은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카시안 박사님이 안경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극적이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식민지배를 하던 국가를 식민지 국가가 전부 추월했으니까요. 렌지는 또 비웃었습니다. 그건 시장 변동일 뿐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때 바늘까지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조선, 통신, 디스플레이, 배터리, 반도체를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일본이 1위를 차지하던 모든 분야를 그대로 빼앗아오면서 말입니다. 그의 턱이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분명 베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베끼기에서 멈추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더 나아갔고,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또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 현대 엔지니어들은 비용 아끼려 공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팀원들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회사 자금을 아꼈습니다. 일부는 시험 장비를 사기 위해 월급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했습니다. 이게 진짜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입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요?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까지 희생할 거냐는 말입니다. 카시안 박사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자체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지하 연구실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촛불 아래 설계도를 붙잡고 있는 흑백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무시받지 않으면서 살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렌지는 또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또 감성적인 소리군요. 저는 그에게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1980년대에 한국 자동차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에 로비를 했습니까? 왜 동남아시아에 한국 전자제품 금지를 압박했습니까? 왜 한국이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때마다
위험한 야망이라고 공격했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을 견제했냐는 말입니다. 렌즈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싸구려였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싸구려였던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인들이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품질을 달성한 이유는 실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래서 1980년대 진작에 한국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발전할 생각보다 남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로 이익을 볼 생각을 했던 게 당신들 일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카시안 박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일본은 한국의 성공이 두렵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굴욕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절대 넘을 수 없다고 믿었던 피지배국에게 완전히 역전당했기 때문에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통해 2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산업 경쟁에서 1번, 역사적 자존심에서 1번. 렌즈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9년에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핵심 소재 수출을 갑자기 제한했습니까? 렌즈는 말을 잃었습니다. 카시안 박사님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문서를 건넸습니다. 공식 보고입니다. 방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론을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반대는 경제 분석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가졌던 미래를 가져갔고, 일본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렌즈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숙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한국 기업의 제조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시안 박사님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판단한 것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라도 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방안의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충격을,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누군가는 경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막으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만이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 조사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역사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어느 편에 설지 결정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편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불타는 결의와는 달리 저는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노트북을 열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비밀리에 작성하던 한국 관련 보고서 8달 동안 밤마다 숨겨가며 쓴 문서가 자취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모든 파일이 단 한 줄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제거됨. 제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카시안 박사님이 인쇄된 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로안! 박사님은 종이를 흔들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제 연구입니다. 당신의 망상이지요. 그렇게 말하더니 박사님은 제 눈앞에서 보고서 사본을 2동강 내 책상 위에 흩뿌렸습니다. 이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뒤에서 렌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지나친 열정은 경력을 망칩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누가 제 파일을 해킹했습니다. 그러자 렌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죠. 누군가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제 자료들은 한국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유엔의 일본 관료 카르텔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다시금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시간 후 허탈한 심정으로 빈 폴더를 바라보고 있던 순간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없음. 제목 없음. 첨부 파일 하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규정을 어긴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스캔된 문서 묶음이었습니다. 바렌 유엔 마크가 찍혀 있고 날짜는 수십 년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밀 한국 사회 회복력 조사 1935년에서 1953년까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문서를 넘기자 일제강점기 후반 조선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어 금지령 때문에 아이들이 몰래 지하실에서 촛불 아래 공부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강제노동으로 아버지를 잃은 가족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비밀리에 곡식을 모아 나누던 행동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문서의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체계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결속력은 비정상적으로 높음. 다음 문서는 1946년 미군정 관찰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인 피난민들은 보상 없이 도로 재건 작업을 자발적으로 진행함. 아이들이 정상적인 나라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이는 다른 전후 지역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전 세계 유일한 행동임. 그리고 1951년 겨울의 보고서에는 얼어붙은 피난 천막 안에서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난민들이 돌아가며 공동 육아를 하던 장면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기록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미래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놀라운 일이다. 아름다운 희생이다. 숨이 막힐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때 문이 조심스레 두드려졌습니다. 돌아보니 마일스 해리턴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일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압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알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공식 서사와 맞지 않는 보고서들, 한국이 특별하다는 증거들. 하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이 UN 아시아 관련 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해왔습니다. 어떤 문서가 사무총장에게 올라갈지 결정한 것도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리한 자료는 항상 신빙성 부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묻어버렸습니다. 즉, UN 내의 일본 카르텔의 짓이라는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지운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일스는 서류철을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 분류된 덕분에 살아남은 문서입니다. 일제 말기, 해방 직후, 전쟁 시기에 관찰된 한국인들의 행동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혼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기록은 1938년, 한 조선인 여성이 밤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치던 이야기였습니다. 일제 경찰에게 잡히면 감옥에 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내일을 지켜야 한다. 다음 보고서는 1952년 부산 피난촌에서 15살 소년들이 폐철을 모아 난로를 만들고 노인들을 돌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쪽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 전쟁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크게 읽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마일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두려운 겁니다. 끝없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민족. 그건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일본은 많은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끝까지 저항하며 살아남았죠. 그들은 이런 민족은 처음 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정신력과 저력을 무서워하는 거죠.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마일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은폐된 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UN 내에 굳건한 일본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거죠. 서류철을 닫으며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원한 싸움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배도, 전쟁도, 가난도 지워버리지 못한 한 나라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도 잠시, 저는 그날 늦은 저녁 사무실 문이 뒤에서 갑자기 잠기며 닫히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전등은 깜빡거렸으며 제 노트북 화면에는 처음 보는 경고 문구가 떠 있더군요. 여러 번의 원격 액세스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또 누군가 제 시스템 안으로 침입해 남아있던 연구 기록까지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제발 또 이러지 마. 제가 중얼거리자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폴더들이 실시간으로 갈갈이 찢기듯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로안.
돌아보니 유엔 내 일본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방해만 하고 있군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게 방해라는 소리입니까? 제가 속삭이듯 묻자 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끔은 운이 나쁘면 사고가 나기도 하죠. 특히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잠시나마 진짜 공포가 심장을 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문서를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를 없애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의자는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말로 할 때 멈추시오. 카시안 박사는 못 본 척했고 렌즈는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당신의 망상에 질린 것 같네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죠. 누군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날 오후 기록보관실로 향하던 중 누군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로안 씨. 돌아보니 불안에 떨며 두리번거리는 일본인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안경, 굳어있는 자세, 거의 도망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를 미행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보관실로 들어갔고 그는 문을 닫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보고서를 막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없애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도 그들과 함께였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일본인이긴 하지만 더 이상은 그들을 도울 수 없어요. 그는 얇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절대 공개될 수 없는 진실이죠. 봉투를 열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세계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함. 그들의 인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칭찬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못해 쓴 칭찬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서를 넘기자 공동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본 감독관이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국팀은 쓰러질 때까지 일한다. 미완성은 그들에게 굴욕이다. 남들이 몇 달 걸리는 학습을 며칠 만에 끝낸다. 그 속도는 두렵다. 또 다른 문서에는 반도체 결함 추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41시간 분석이 필요했다. 한국은 9시간 만에 해결했다. 제가 놀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네. 일본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다음 문서를 펼치자 일본 로봇공학 전문가가 한국 공장을 방문한 뒤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불량률을 0.01% 아래로 유지한다. 이 정도의 정밀도는 이론적 한계에 가깝다. 실패는 그들에게 개인적 모욕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일본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속도, 규율, 비전의 결합. 한국의 부상은 행운이 아니라 필연이다. 솔직히 그들이 어디까지 부상할지 두려운 수준이다. 저는 서서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왜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위의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묻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압니다.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누가 더 빨리 배우고,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그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존경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자존심 때문에 애써 부정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이 훨씬 더 우수하고 비전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그들조차도요. 저는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0년대부터요. 우리가 한국에 의해 하나씩 패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자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변명을 만들고 한국을 비하하는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안 씨,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고서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긴급 경보음이 울렸고 그는 얼굴이 하얘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제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전 이만 가야 합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그는 대답도 못한 채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손에 쥐어진 보고서뿐이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억눌러야 했던 진실.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추진 시스템, 통신망. 일본이 지배하던 산업을 한국이 모두 추월한 이유. 한국은 누구보다 오래 일했고 더 빨리 배웠고 더 강하게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묻으려는 진짜 이유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어떤 협박이나 공작도 저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단순히 보고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삭제를 뚫고 살아남은 한 나라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흘 밤을 꼬박 세워 모아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현장 기록, 참전 군인들의 증언, 구호단체 보고서, 적십자 문서, 수천 장의 기록이 제 아파트 바닥에 흩어져 두 번째 역사가 새로 쓰이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 속에는 하나의 동일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단순히 버텨낸 것이 아니라 위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의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정신력이 한국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 자료를 카시안 박사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환상에 매달리는군요. 당신은 목숨 귀한 줄 모릅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를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증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이건 전쟁 중 폭격을 피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10대 소년들이 맨손으로 다리를 복구한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저력이자 희생입니다. 일본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박사님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어느 나라나 극적인 장면을 만들죠. 저는 보고서의 증언을 가리켰습니다. 소년 중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니 우리는 버틸 것이다. 렌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야 늘 과장되어 있죠. 사람은 자기만 챙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건 베트남전 기록입니다. 한국군 의무병들은 작전이 끝난 뒤 밤마다 현지인 마을을 돌며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용 식량을 사용해 직접 간이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그들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우리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같은 국적도 아님에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식량과 보급품을 이용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렌즈는 손을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군, 기회주의자들일 뿐이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들의 월급 대부분을 가족에게 송금했을까요? 왜 절반 이상을 한국의 형제자매, 교육비로 보냈을까요? 애초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목숨값을 전부 다 가족을 위해 썼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적어도 이기주의에 찌든 일본은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카시안 박사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또 감정적인 소리군요. 감정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송금액은 국가 전체의 문맹률을 떨어뜨렸고 산업화의 초기 씨앗을 키웠습니다. 그 어떤 개발도상국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노동자 파견 기록입니다. 한국인들은 50도에 육박하는 사막에서 12시간씩 일한 뒤에도 밤에는 공학 교재를 펼쳐 스스로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평균 저축률은 90%였습니다. 그 저축한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본국의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이 문서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허리가 부러지면 한국이 선다. 내가 쉬면 한국이 무너진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렌지는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돈이 탐나서 그런 거겠죠. 저는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대부분 소비하고 한국인들만 모든 돈을 한국으로 보냈을까요? 그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정반대의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카시안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위기가 조금만 심해지면 노동자들이 현장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는 전국이 흔들릴 때 수도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피난 가버렸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체 재건보다 개인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았습니다. 다시 세웠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그 무너진 나라를 자신들의 어깨로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항상,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말이죠. 렌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할 게 있습니까?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저를 도왔던 일본인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시안 박사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또 당신인가? 그러나 그는 저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의 상승을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능가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서 한국을 견제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렌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당신은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거짓말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일본이 발전하는 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한국을 인정하고 배우지 않으면 일본은 저 멀리 뒤처진 채 남아있을 겁니다. 그는 작은 문서 묶음을 제게 건넸습니다. 1972년 일본 분석가들이 한국 노동자를 관찰하고 남긴 기록입니다. 첫 문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고통을 투자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인내력은 두렵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이 이 속도로 나아가면 일본은 모든 산업을 잃는다. 카시안 박사님은 문서를 빼앗듯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불법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본인 직원은 다른 페이지를 제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정신력을 복제할 수 없다. 우리에겐 없는 불꽃이다. 렌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그리고 방을 떠났습니다. 카시안 박사님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기관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기관이 지어온 진실을 제가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원회 소환, 해고심의 문서에는 저에 대한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무불복종, 보고 지침 위반, 무단 자료 열람, 그리고 문화적 편향성 저를 비웃기 위한 전형적인 문구였습니다. 복도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앉아있던 제게 마이스가 다가왔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나요? 저항은 예상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려고 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말이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로안. 당신의 자료는 너무 강력합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서사가 무너집니다. 일본 국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그들이 그려온 소설을 믿고 있어요. 단체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일본은 왜 이렇게 한국을 두려워합니까? 마일스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순간에도 한국은 앞으로 갔습니다. 일본이 주저할 때 한국은 희생했습니다. 일본이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가 죽어라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해버렸을 때 그것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일본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때 렌지가 일본인 자문관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문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진실로 끝내겠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또 그 진실 타령이군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그는 미세하게 얼굴을 굳혔습니다. 윤리위원회 방 안에는 냉랭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카시안 박사는 배후에서 조용히 상황을 조종하고 있었고, 위원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 있는 폴더들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서로를 지킨 국민들의 이야기, 멀리 타국에서 땀 흘리며 가족과 나라를 일으킨 노동자들의 이야기,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역사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알 수 없는 의무감을 느꼈죠. 마침내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머서 씨, 시작하십시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펼치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도, 그들이 제 자료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저에 대한 해고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UN 고위 관계자가 다급히 들어오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처분을 멈춥시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발표를 마침과 동시에 처분이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연구를 눈여겨보던 세계경제포럼 측에서 제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비운 채 다보스로 향했어요. 그렇게 제가 다보스에 도착한 것은 발표 이틀 전이었고, 조용한 준비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포럼 본부에 체크인하자마자 혼란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떨렸고, 마일스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당신 보고서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신 보고서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벙찐 채 보고서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을 열자 제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한국을 무모하고 부패하며 기회주의적으로 보이게 조작된 문장들이 가득했고, 차트는 변형되었으며 증언은 뒤바뀌었고, 역사적 데이터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카르텔은 제 보고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끝까지 회방을 놓은 거였죠. 그때 마침 렌지가 복도 한쪽에서 나타났고, 마치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 비웃으며 아침부터 고생 많네라고 했습니다. 그의 태도만 봐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편향을 폭로한 것 같네라고 말하길래, 저는 편향은 거짓이 필요하지만 저는 증거를 다룹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세상은 이제 당신 증거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일개 개인인 당신이 뭘 할 수 있죠?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곧장 회의장 IT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업로드 로그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지만 기술 담당자는 내부 계정으로 파일이 교체되었습니다. 서명도 정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 내부 누군가가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업이 있을 겁니다. 원본이 어딘가 남아있어야죠라고 했지만 기술자는 머뭇거리며 복구할 때마다 누군가가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조직적인 말소였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오자마자 마일스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찾았어요. 그는 외장하드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BBC 다큐멘터리 원본입니다. 한국 참전용사와 가족 인터뷰가 그대로 있어요. 당신이 주장해온 모든 사실을 뒷받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은 폐기된 줄 알았는데 라고 묻자 그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가 없애고 싶어 했던 거죠라고 답하더군요.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몰래 도와주던 일본인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숨긴 것들입니다. 봉인된 폴더를 넘겨주었고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작성된 일본 엔지니어 평가 보고서가 들어 있었는데 한국 산업 초창기를 조사하며 그들이 마지못해 적어둔 놀라운 평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 사람들의 거짓은 나라를 망칩니다. 당신의 진실은 나라를 살립니다.
모든 일본인들이 환각에서 눈을 떠야만 진정으로 일본이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침대 위엔 증언 기록, 산업 분석, 전쟁 고아들의 교육 보고서, 난민촌의 출석, 데이터, 외교 전문, 기술 개발 과정의 내부 문서까지 끝없이 펼쳐졌죠.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복력, 희생, 배움, 그리고 연대.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하면 그들은 막을 수 없어요라고 마일스가 말했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래도 막으려고 하겠죠라고 답했습니다. 발표 몇 시간 전 복도에서 다시 렌즈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네 라고 조롱하며 패널은 이미 어제 올라온 버전을 사실로 받아들였어. 지금 발표하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야. 한국은 구제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보고서를 써놓고 갑자기 한국을 찬양하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진실은 불편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당신의 모든 경력은 사라지겠지라고 속삭였죠. 발표 직전 회의장 스크린 전체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상반된 보고서 감지, 세션 검토 중. 객석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언론들은 웅성거렸고 사회자는 저에게 다가와 세션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너무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바로 그 일본인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메일함을 확인하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자 마일스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우회 성공. 진짜 파일 업로드됨. 사회자 역시 같은 알림을 받았고 눈을 크게 뜨며 머서씨 발표 승인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셈이었죠. 무대 위로 오르는 동안 저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렌지는 객석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절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진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 첫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해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연구는 사보타주를 당했습니다. 데이터가 조작되었고 증언이 삭제되었으며 결론이 왜곡되었습니다. 청중 사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알브라이트 박사는 날카롭게 눈썹을 치켜 올렸고 렌지는 벌써 공격할 준비가 된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파일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모두 같은 진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받은 것이 아니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 전체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쌓아 올리는 한국 가족들, 한 손으로 벽돌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54년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민촌의 학교 출석률은 85%를 넘었습니다. 다른 어떤 전쟁 피해국들은 절반조차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85%라니 이건 거의 웬만한 선진국에 맞먹는 수치였거든요. 청중 가운데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 붕괴되는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이어 1970년대 조선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12시간 노동 후에도 공학도면을 공부하는 청년들. 이들은 월급이 50달러도 안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세계 조선 시장의 42%를 차지하는 기적을 만들었죠. 앞줄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렌즈가 벌떡 일어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일본 설계도를 베꼈을 뿐이야. 선택적으로 성공 사례만 보여주는 거지.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베끼는 것만으로 된다면 지금쯤 모든 나라가 한국이 되었겠죠. 청중에서 웃음이 터졌고 렌즈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예시로 넘어갔습니다. 1990년대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정전이 발생하면 웨이퍼 오염을 막기 위해 스스로 공장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떤 공장은 1년에 자발적 야간 근무가 1만 1,000건을 넘었죠. 이런 수치를 가진 개발도상국을 찾아보십시오.
게을러서 결근율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결근이 아니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태도부터가 달랐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렌즈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제조업 보고서는 동기부여 격차가 심각하다고 스스로 기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야망이 없고 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해도 안 될 거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일효율이 상당히 낮았다는 통계 자료까지 존재하죠. 화면에는 일본의 혁신 지수 하락, 생산성 감소, 연구개발 정체가 그래프로 명확히 나타났고 청중의 표정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알브라이트 박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노동 착취를 미화하는 겁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보시죠. 왜 한국의 자발적 연장 근로 기록에는 본인 서명과 가족 증언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지요? 일본은 왜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그의 표정이 무너졌고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같은 시기 일본 보고서들은 젊은 직원들이 개인 편애를 이유로 연장 근무를 거부했다고 기록했을까요? 이번엔 청중이 참지 못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이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23%를 넘었고 대학 진학률은 한 세대 만에 7%에서 48%로 뛰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근로자 1인당 연간 교육, 훈련 시간은 독일보다 많았고 가난 속에서도 한국은 15년 연속 일본보다 많은 공학도를 배출했습니다. 렌즈가 또 소리쳤습니다. 일본이 그래도 혁신력은 더 높았어.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전자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4%에서 8%로 추락하고 같은 기간에 한국 기업은 2%에서 34%로 올라섰을까요? 저처럼 숫자로 말씀해 보시지. 그러세요? 감정에 휩쓸려서 검증되지도 않은 거짓 발언을 하지 말고 말입니다. 강연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 곡선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같은 기간에 일본은 완만히 하락하고 있었죠. 이것이 일본이 한국의 이야기를 숨기려 한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해냈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자였던 일본을 분노나 복수로가 아니라 교육과 절제와 단합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잠시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렌즈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건 모델링이 안 맞아. 과학적이지 않아.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델은 인간을 무시할 때 실패합니다. 청중은 폭발적인 박수로 답했습니다. 알브라이트 박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비전문적이야 라고 외쳤지만 저는 단호히 맞섰습니다. 진정 비전문적인 것은 자신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를 지우는 행동입니다. 저는 제 신념을 버리더라도 사실이 제 신념을 이기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순간 강연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 거대한 박수와 환호로 뒤흔들렸습니다. 청중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자들은 달려가 질문을 쏟아냈고 각국 장관들은 제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단 두 사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렌즈와 알브라이트 박사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 분노,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마이스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사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백 개의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제 휴대전화 화면을 뒤덮고 있었고 다보스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 모델, 수십 년간의 원조 이론을 뒤엎다. 개발 전략 완전 재편 같은 제목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일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다급하게 지금 생방송 보세요.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경제포럼 중계를 켰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각국 장관들이 단상에 서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한 장관이 우리는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을 공식 국가 전략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고 다른 장관은 기존 원조는 우르를 가난에 묶어두었습니다.
한국은 책임감과 미래 중시 정신으로 그 굴레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예외적 사례라고 무시하던 나라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여러 개발도상국 대표들과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 대사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머서 씨, 당신의 분석은 우리가 수년간 의심해왔던 것을 증명해줬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미래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표는 한국이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규율과 운영 체계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한 라틴 아메리카 장관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노동 생산성이 한국의 절반만 따라가도 10년 안에 GDP가 2천억 달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있다가 놓칠 뻔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보고서의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마일스가 태블릿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걸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스크롤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세 나라가 한국 산업계에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을 요청했습니다. 두 나라가 한국식 직업 교육 모델 도입을 공식 제안했고, 한 아프리카 국가는 한국 기업에게만 인프라 사업 독점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제 예측표를 보여주었고, 한국 기업들은 1,8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수출 기회, 그리고 최소 7개 시장에서의 장기 기술 영향력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라고 물었고, 마일스는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행동 패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제 그걸 깨달은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회의장을 지나가던 중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렌즈였습니다.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머서 당신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또 무슨 꿍꿍이죠? 라고 물었고,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보이던 오만함을 완전히 거둔 목소리로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규율, 희생, 신뢰 우리는 그런 요소를 모델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기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젠 인정해야겠죠. 애써 모른 척했던 진실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듣다니 의외군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옳았는지를 바로잡기 위해 한 일일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알브라이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굳은 자세로 서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안 들어가도 될까? 저는 자리를 내주었고, 그는 앉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계속 협박이 들어왔어. 한국을 긍정하는 모든 자료를 묵살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 자금과 프로젝트를 모두 끊겠다고 하더군. 결국 나는 협력했어. 그리고 평생 후회할 행동을 한 거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오만했고 두려웠고 편견에 갇혀 있었어. 그리고 당신 연구가 내 세계관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당신을 공격했지. 아무리 협박을 당했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정말 미안하네. 그는 낡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수십 년간 숨겨온 현장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초기 산업이 우리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던 시절의 기록이지. 저는 숨을 멈춘 채 묻었습니다. 왜 지금 저에게 이걸 주는 겁니까? 그는 시선을 떨군 채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합의가 아니라 진실을 따랐지. 그래서 이 자료는 당신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조용히 서류를 펼쳤고 그 안에는 한국 현장의 놀라운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낸 학생들, 정부 지원 없이 마을이 스스로 지은 학교들, 세계 기준치를 30% 초과 달성한 초기 공장 생산성 기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는 세계의 모든 경제 이론을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미친 국가였거든요. 알브라이트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미안하네. 라고 말했고 저는 폴더를 덮으며 용서합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유엔 개발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한국 컨소시움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식 행동,
의식 기반 발전 모델을 전 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연합체였습니다. 각국은 줄줄이 참여를 선언했고, 어떤 국가는 한국식 교육 개혁을, 어떤 국가는 산업 기술 이전을, 또 어떤 국가는 한국식 국민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설산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서자 마일스가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건 한국입니다. 세계가 이제야 그것을 알아본 것뿐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하나의 진실이 드디어 세상의 중심에 올랐고,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우는 미래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모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한국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감정은 묘한 낯설미였죠. 조용하지만 강인하고 규율이 잡혀 있으면서도 따뜻한 무언가가 공기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문서로만 보아오던 나라였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마일스도 함께였고 공항을 빠져나오던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로안 여긴 보통의 선진국 느낌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나라 같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서로 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한 청년은 아무 부탁도 받지 않았는데도 노인을 도와 짐을 들어주었고, 고등학생은 노인이 들어오자마자 자리를 내어주었죠. 저는 마일스를 향해 보이죠? 라고 말했고, 그는 당신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네요. 책임감이 행동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동안 전 세계로 수많은 파견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나라는 난생 처음입니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적인데 오만하지 않았고 부유한데 겸손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난 나라들이 흔히 잊어버리는 초심을 한국은 전혀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김영희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많은 자료의 각주에 등장하던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뵙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집에 들어서자 이미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역관의 차와 간식까지 전부 준비해 두었더군요.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우선은 드세요. 말은 나중에 해도 되지요. 그 소박함에 저는 순간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자리에 앉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어렵던 시절에 하셨던 일들에 대해 기록으로만 봤습니다. 직접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그, 내 이야기가 뭐 특별하다고. 우리 또래 한국 사람은 다 그래 살아왔지. 그러면서도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던 시절,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어 팔았던 이야기. 그 돈으로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고 동네 집이 불타면 자기 집수리를 미루고 먼저 그 집부터 도왔던 일들.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뒤처지면 온 동네가 부끄러워했지. 우리 동네는 모두 하나고 한 아이는 온 동네 어른들이 함께 키우는 건데 한 아이가 뒤처지면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 당연히 한 집이 어렵다 하면 집집마다 쌀 한 줌씩 보태곤 했지. 지치거나 불만이 드신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가 버티지 않으면 누가 아이들 미래를 만들어주겠어. 부모가 조금 덜 먹고 아이가 더 먹는 건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지. 그리고 이건 한국인들 모두가 공감하며 자랑스러워할걸. 그 말은 어느 통계보다 강하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제가 어디에서도 잊지 못했던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극심한 겨울, 에너지 부족으로 난방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 마을 사람들이 의논 끝에 아이들 공부방을 한 집에만 집중적으로 난방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옷을 더 껴입으면 됐지. 하지만 어린 것들은 따뜻해야 글씨를 읽지.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난방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모아 공부시킨 겁니까? 그리고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동의했다고요? 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담담하게 그게 미래였으니까 어른들 따뜻함은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게 맞지. 라고 말했습니다. 마일스는 거의 숨을 삼키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할머니 댁을 나오는 길, 저는 계속 마음이 벅찼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부유해지는 순간 과거를 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말하자
마일스가 이어서 한국은 잊지 않아서 계속 강해지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 거리를 걷는데 더 많은 장면들이 제 눈앞에 스쳤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자발적으로 인도를 청소하는 상인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외국인에게 길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청소년들, 월급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직장인들, 도시 곳곳이 겸손한 발전이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마일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실 오만해질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기술 및 경제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누구라도 감동시키는 벅차오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마일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만은 에너지를 써요. 한국은 그 에너지를 미래에 쓰는 겁니다. 그 말은 제게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한강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부나 규모에서 온 게 아니었군요. 한국이 선택한 마음가짐에서 온 거였어요. 유엔에서의 모든 싸움, 모든 논쟁, 모든 자료 속 진실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마일스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러 왔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걸 바꿉니다. 한국이 왜 기적을 써내려갔는지, 왜 열강 세력이었던 일본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가네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국가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바꾼 것은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도저히 믿지 못할 경험을 한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한국을 다녀온 후 작성한 제 보고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연구기관과 대학, 정책위원회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침에는 새 이메일을 검토하고 있는데 마일스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로안,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태블릿을 내밀더군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이 방금 전체 교과 과정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식 모델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이며 벌써요? 너무 빠른데요라고 답했죠. 마일스는 웃으면서 세상은 제대로 작동하는 모델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해답을 제공했을 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세계은행이 주최한 원탁 토론회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그곳에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케냐 대표는 제게 몸을 기울이며 한국의 사회적 결속력 분석이 우리 부처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식 공동체 기반 개발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도저히 없을 것 같거든요. 라고 말했고 페루 경제학자는 우리는 늘 불을 위해 천연자원이 필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규율과 공동책임이 자원을 대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페루도 한국처럼 노력하면 언젠가는 한국처럼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건강한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라고 덧붙였죠. 그들의 말은 마치 꿈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론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의 반응은 늘 그렇듯 달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중 한 일본 경제학자가 벌떡 일어나 한국의 성공은 과장됐습니다. 그들의 단결은 우연이지 체계적 항점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듯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또 다른 일본 관료가 한국은 우리 산업을 베꼈을 뿐입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거죠. 라고 말하자 회의장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마일스는 제게 또 시작이네요. 그들은 정말 과거를 못 놓네요라고 속삭이더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베꼈다면 왜 산업 궤적이 이렇게 갈렸을까요? 왜 일본 조선업은 붕괴하고 한국은 확장했을까요? 왜 일본 전자산업은 몰락하고 한국은 부상했을까요? 운이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의해 1대1로 개박살난 일본이기에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학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게 핵심이 아니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기대를 초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한국을 과소평가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까? 라고 부드럽게 되물을 뿐이었고, 이어진 침묵은 무겁기만 했죠. 세션이 끝난 뒤 렌지가 제게 다가와 민망한 얼굴로 로안 우리 대표단 문제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든 일본인이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이어 렌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한국은 일본이 100년간 쥐고 있던 위치를 단 30년 만에 추월했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서 배기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압도적인 파워 앞에 일본은 저절로 무너져 내릴 뿐이었죠. 이젠 인정하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젠 정말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한때 절망에 갇혀있던 여러 국가들이 제가 한때 가볍게 여겼던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며 마침내 일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로비 강의에서 한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와 우리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 참여율이 6개월 만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이웃 간 연대 문화를 설명해 주신 것이 완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원이 거의 없던 시절에도 서로를 돕던 시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죠. 며칠 뒤 동남아시아 관계자들과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 베트남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도제제도를 따라했습니다. 6개월 만에 농촌기술센터 취업률이 2배로 올랐습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렌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군요. 그들이 마침내 패턴을 이해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함께 일어서야 비로소 일어나는 법이죠. 그렇게 제 마지막 강의는 예상치 못한 기립박수로 끝났습니다. 강의실이 비어갈 무렵 케냐 관계자 한 명이 남아 조용히 말하더군요. 숫자는 국가의 영혼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한국은 영혼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받았던 어떤 상보다 깊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위대한 국가는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책임을 선택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여러 정부의 자문 요청, 대학들의 커리큘럼 개정 소식, 작은 공동체들의 첫 성공 소식들을 다시 훑어보며 깊은 겸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성장과 회복력, 그리고 국가의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연구가 더 이상 데이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국가는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선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